신기록 유성룡 지음 장윤철 옮김 출판사 스타북스 1권 일본 국사 다치바나 야스히로 다녀가다. 만력 병술년 무렵 일본국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자기의 국왕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이후 신숙주가 죽음에 임하였을 때 성종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라고 물으시니 신숙주는 대답하기를 원하옵건대 우리나란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는 걸 잊지 말도록 하소서 라고 하였다. 성종께서는 그 말에 감동되어 부제학 이영영과 서장관 김은에게 명하여 일본에 가서 화목을 도모하고 오게 하여 대마도 일렀는데, 이때 사신들은 풍토관계로 병을 얻어 놀라고 근심하게 된다. 글을 올려 그 상황을 보고하니 성종께서는 서신과 예물을 도주에게 전하고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다. 이로부터 다시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일본에서 사신이 올 때면 예절에 따라 대접하고 돌려보낼 따름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겐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자 맨 먼저 우리에게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를 보낸 것이다. 일설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본래 중국 사람이며 일본으로 떠돌아 들어간 다음 나무를 해다가 팔아 생활을 했다고 한다. 하루는 국왕이 밖에 나갔다가 히데요시를 만났는데 그 사람됨이 남다름으로 불러들어서 장수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는 용맹하고 잘 싸웠기에 공을 쌓아 대간에까지 일렀고, 이로써 권력을 잡게 되자 마침내 겐지의 자리를 빼앗아 왕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겐지가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자 히데요시가 다시 그 자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다고도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병력을 사용하여 여러 섬을 평정하고 국내의 66개 주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고는 드디어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뜻을 가졌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사신은 늘 조선에 가는데도 조선 사신은 오지 않으니 이는 곧 우리를 업신 여기기 때문이다. 하고는 드디어 다치바나 야스히로에게 명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통신사를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 친서의 내용은 매우도 거만한데 이제 천하가 짐의 소나기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까지 있었다. 이때는 겐지 왕조가 망한 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는데 여러 섬에 사는 일본인들은 해마다 우리나라를 왕래하고 있었으나 금령의 엄중함을 두려워하여 누설하지 않은 까닭으로 조정에서는 일본의 정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치바나 야스히로는 이때 나이가 50여세로 용모가 장대하고 수염과 머리털이 반백이었다. 그는 지나는 관역마다 반드시 좋은 방에서 묵고 행동이 거만하며 여느 때 일본 사신과는 아주 다르므로 사람들은 그를 잘못 괴상히 여겼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신을 맡게 되면 군읍에서는 대개 장정을 동원하여 창을 잡고 길가에 늘어서서 군사 위험을 보이는 풍습이 있었다. 그때 야스히로가 인동을 지나다가 창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조소하는 빛으로 말하였다. 당신들의 창의 자루는 참으로 짤소이다. 그가 상주에 일렀을 때 목사 송응형이 그를 대접하여 기생들의 음악과 노래와 춤이 어울리기 시작했다. 야스히로는 송응형이 노쇠하고 백발인 걸 보고는 통역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물어왔다. 이 늙은이는 여러 해 동안 전쟁하는 마당이 있었기에 수염과 머리털이 다 휘어졌는데 사공께서는 아름다운 기생들 틈에서 온갖 근심할 것 없이 지내는데도
오히려 백발이 되었으니 이 무슨 까닭입니까? 이는 송영을 풍자하여 모욕하는 언사였다. 그렇게 야스히로가 서울에 이르자 예조 판소는 다시 잔치를 베풀고 대접하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야스히로가 호출을 자리 위에 흐트러 놓으니 기생과 악공들이 그것을 줍느라 좌석의 질서가 걷잡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야스히로가 객관으로 돌아와 통역에게 말하였다. 아이고, 너희 나라는 망하겠구나. 기강이 이미 허물어졌으니 망하지 않길 어찌 기대하겠는가. 그가 돌아갈 때 우리 조정에서는 왜 서신에 대하여 이렇게 회답했다. 물길이 험함으로 해서 사신을 파견하지 못하노라.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돌아가서 보고하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크게 노하여 야스히로를 죽이고 그 일종을 멸해버리기 시작한다. 야스히로는 그의 형 강령과 함께 갱조 왕국 때부터 우리나라에 자주 출입하여 관직까지 받았으므로 그는 잠은 우리나라의 처지를 두둔하는 말도 하였기 때문에 히데요시에게 화를 입었다고 이른다. 일본 국사 요시토시 등이 오다. 일본 국사 소요시토시가 우리나라에 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치바나 야스히로를 죽인 뒤에 요시토시에게 명해 우리나라에 가서 통신사를 보내도록 요구했다. 요시토시란 사람은 그 나라의 주병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이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복이기도 했다. 대마도 태수 소 모리나가는 대대로 대마도를 지키면서 우리나라를 섬겨왔는데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를 내쫓고는 요시토시로 하여금 대마도의 정무를 대신케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바닷길을 알지 못한다는 핑계로 통신사 보내길 거절하여 오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와 같은 핑계로 거절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고 말해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요시토시는 곧 대마도주의 아들이므로 바닷길에 익숙하니 그와 함께 왕래하도록 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려고 야나가와 시게노부, 중겐소 등과 같이 온 것이다. 요시토시는 나이가 젊고 정력이 넘치고 성품이 사나움에 다른 일본인들은 다 두려워하였다. 요시토시는 오랫동안 동평관에 머물러 있으면서 반드시 우리 사신을 데리고 함께 돌아가겠다고 하였으나 조정의 의논은 좀처럼 결정되지 않고 머뭇거릴 따름이었다. 몇 해 전 외적이 전라도 손죽도에 쳐들어와선 녹도만호 이대원을 죽였는데 그때 사로잡힌 외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변방 백성인 사알배동이란 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선 일본인들을 인도에 침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붕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요시토시의 뜻을 알기 위해 동평관 관리를 통해 넌지시 말하도록 하였다. 마땅히 조선을 배반한 백성들을 일본이 조사하여 그를 모두 돌려보낸 다음 다시 통신사 일에 대해 의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요시토시는 답하였다. 이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요시토시가 그날로 시게노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이 사실을 알리게 하였더니 두어 달이 채 안 되어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가 있는 10명을 모두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이때 임금께서는 인정전에 나아가 크게 군사의 위험을 보이고는 사알배동 등을 묶어 심문한 다음 성 밖으로 끌어내 베어 죽이게 된다. 그리고 요시토시에게는 내구마 한 필을 상으로 준 뒤에 일본 사신 일행을 인견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때 나는 예조 판서에 있었으므로 역시 일본 사신을 예조에 불러 잔치를 베풀었으나 통신사에 대한 의논은 그 후로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하였다. 내가 대제학이 되어 장차 일본에 보낼 국서를 지으려 할 때
임금께 글을 올려 청하였다. 이를 속히 결정하시오. 두 나라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소서. 그리고 이튿날 조강에서 지사 변협 등도 아뢰었다. 마땅히 사신을 파견하여 회답하게 하고, 또한 저 나라 안의 동정을 살펴보고 오게 하는 일 또한 잘못된 계책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조정에서 의논은 비로소 결정되게 되었다. 임금께서 사신으로 보낼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명하시니 대신들은 첨지 황윤길과 사성 김성인을 적임자로 아뢰어 상사와 부서로 삼았다. 또한 전적 허성을 서장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은 경인년 3월 드디어 요시토시 등과 함께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요시토시는 돌아갈 때 공작 2마리와 조총, 창, 칼 등의 물건을 바치니 임금께서는 공장은 남양의 해도에 날려보내게 하시고 조총은 군기시에 넣어두라고 명하였다. 우리나라가 조총을 가지기가 이것이 처음인 것이다. 우리 통신사 황윤길 등이 일본에 다녀오다. 16년 봄, 통신사 황윤길, 김성일 등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 일본인 야나가와 시게노부, 겐소가 같이 함께 따라왔다. 그보다 먼저 지난해 4월 29일 황윤길 일행은 부산포로부터 배를 타고 대마도에 이르러 한 달 동안을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부터 백길로 40여리를 가서 일기도에 이른 뒤 박다주, 장문주, 나고야를 거쳐 7월 22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본 수도에 도착하였다. 일본인들이 고의로 길을 멀리 돌고 또 곳곳에 머물러 지체한 까닭으로 여러 달 만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들이 대마도에 머물러 있을 때 요시토시가 사신을 절로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사신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요시토시는 늦게야 교자를 탄 채 문 안으로 들어와서 섬돌에 이르러서야 내렸다. 그리고 이를 본 김성일이 노하여 말하였다. 대마도는 곧 우리나라의 번신이요. 사신이 왕명을 받들고 왔는데 어찌 감히 오만하게 업신여김이 이와 같단 말입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소.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 허성 등도 잇따라 나와버렸다. 당황한 요시토시는 자신의 허물을 가마꾼에게 돌려 죽이도록 하고 그의 머리를 받들고 와 사가기를 넣었다. 그로부터 일본인들은 김성일을 두려워하여 그를 대접하며 얘를 극진히 하게 됐고 멀리 바라보기만 해도 말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우리 사신들이 그들의 수도에 이르니 큰절에 묻게 하였다. 때마침 히데요시는 도산도를 정벌하러 갔으므로 사신들은 수개월 동안 기다려야 했다. 히데요시가 돌아오고 나서도 공시를 수리한다는 구실로 즉시 국서를 받지 않아 전후 5달 동안 머물러 있다 비로소 왕명을 전달한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천황이 따로 있음에 히데요시부터 이하의 모든 관리가 다 신하예로서 그를 섬기곤 하였다. 히데요시는 나라 안에 있을 땐 왕이라 칭하지 않고 다만 관백이라 칭하였는데 이른바 관백이라는 칭호는 곽강이 이렇게 말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모든 일은 곽광에게 관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당시 그들이 우리 사신을 접대하는 바는 이러했다. 사신들은 교저를 타고 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며 나팔을 불며 앞에서 인도하여 당에 올라와 예를 행하게 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은 작고 누추하고 낯빛은 거무스름했으며 보통 사람과 다른 의표는 없었으나 다만 눈빛 하나만은 번쩍거려 사람을 꿰뚫는 듯 느껴졌다고 한다. 그는 삼중석을 만들어 남쪽을 향해 앉아 있었고 사물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었다. 옆에는 신하들 몇이 벌어 앉았다가
우리 사신을 안내하며 자리를 정의앉게 하였다. 자리에는 아무런 연회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방 가운데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떡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질그릇 사발에 따르는 술 역시 탁주였다. 그 예가 극히 간단하며 두어 번 술잔을 돌면 그만이었고 절을 한다거나 읍하는 절차는 없었다. 히데요시는 잠시 앉아있다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조금 뒤에 한 사람이 편복 차림으로 어린애를 안고 나왔는데 자세히 바라보니 그가 히데요시였다.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을 따름이었다. 이윽고 그가 난간에 의지하더니 우리나라 악공을 불러 여러 풍악을 성대히 연주하게 하고 이를 조용히 들었다. 그러다 히데요시는 안고 있던 어린애가 옷에 오줌을 누었다고 웃으면서 시자를 불렀다. 이와 같은 모든 행동들이 제멋대로 임해 아나무인격이라 할 것이다. 사신들이 사퇴하고 나온 다음에는 다시 히데요시를 볼 수 없었다. 다만 상사와 부사에게는 선물로 은 400냥을 주고 서장관과 통사 이하 수행원에게는 차를 내어주게 되었다. 우리 사신이 장차 돌아오려 할 때가 되어도 그런 답서를 마련하지 않고 먼저 떠나보내려 했다. 그리고 이에 김송일이 말하였다. 우리는 사신이 되어 국서를 받들고 왔는데 만약 회부하는 글이 없다면 이는 허수아비를 만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요. 그제서야 답서가 왔으나 그 글 내용이 매우 거칠고 거만하여 우리가 바라던 바와 어긋난 것이다. 이에 김성일이 이를 받지 않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몇 차례 글을 고쳐왔다. 사신들은 미흡하게나마 그렇게 한 연후에야 답서를 받아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명나라를 치겠다는 일본 국서가 말썽이 되다. 황윤길은 부산으로 돌아오자 급히 장기를 올려 일본의 정세를 보고하고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서울에 도착해 임금께 복병하는 자리에서도 황윤길은 먼저 보고한 대로 대답하였으나 김성일은 다른 말을 하였다. 아닙니다. 신은 그러한 징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김성일이 말했다. 황윤길은 공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혹은 황윤길의 의견이 옳다 하고 혹은 김성일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두 주장으로 나뉘었다. 나는 김성일을 만나 물었다. 그대의 말은 황사의 말과 같지 않은데 만일 병화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하려는가? 이에 그가 대답했다. 나 역시 외가 끝내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황사의 말이 너무 중대하여 나란 인심이 놀라고 동요할까봐 일부러 해명했을 따름입니다. 당시 통신사가 가져온 외 국서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명나라에 쳐들어가겠다라는 말이 있었다. 마땅히 곧 사유를 갖추어 명나라 조정에 알려야 합니다. 나의 이 말에 수상은 반대하였다.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가 일본과 사사로이 통신한 것을 책망할까 염려됩니다. 이는 알리지 않고는 숨겨두는 편이 좋을 것 같소. 나는 다시 주장했다. 일로 인해서 이웃나라를 왕래하는 것은 한 나라로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 연간에 일본도 역시 일찍이 우리나라를 통해 중국에 조공해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지요. 즉시 사실대로 명나라 조정에게 알렸더니 명나라 조정에서 직서를 내려 화답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일이 그러하오니 이는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을 숨기고 알리지 않는다면 대의에 있어서도 옳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적들이 우리를 모략하고자 이 사실을 다른 곳을 통해 명나라에 알린다면 도리어 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모하여 숨기는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될 것이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죄는 겨우 일본에 통신사를 보낸 일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나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드디어 김응남 등을 파견하여 명나라 조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했다. 그때 푸젠성 사람 허이와 진신 등이 일본인에게 사로잡혀 일본에 있었는데 그들은 일본의 정세를 본국에 비밀리 알리고 있었으며 또 유구국의 세자 쇼네이도 연달아 사신을 파견하여 이 소식을 명나라에 알렸다. 오직 우리나라 사신만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명나라 조정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어울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논의가 자자한 것이었다. 그러자 일찍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다녀간 일이 있었던 강로, 허공만이 홀로 말하였다. 조선은 진심을 다하여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일본과 더불어 배반한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요. 그러던 차에 얼마 되지 아니하여 김응남 등이 보고하는 글을 가지고 이르니 허국은 크게 기뻐하였고 명나라의 조정의 의심 또한 비로소 풀어졌다고 이른다. 다급한 군비. 우리 조정에서는 일본의 움직임을 경계하여 변방을 수비하는 일에 밝은 재신들을 가려서 하삼도를 방비하도록 했다. 경상 감사로는 김수, 전라 감사로는 이광, 충청 감사로는 윤성각을 보내 무기를 갖추고 성과의 자를 수축하게 했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에서는 더욱 성을 많이 쌓아 영천, 청도, 삼가, 대구, 성주, 부산, 동래, 진주, 안동, 상주에는 병영을 새로 쌓거나 증축하게 된 것이다. 이때는 세상이 태평스러운 지가 오래됨에 중앙과 지방이 다 편안한 데 젖어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노역을 꺼림에 원망하는 소리는 가득 차고 말았다. 나와 동년배인 전전적 인호가 나에게 서신을 보내 말하였다. 성을 쌓는 일은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또한 이런 비평까지 하였다. 삼가는 앞에 정진나라가 가로막고 있으니 왜적들이 어떻게 건너뛰어오겠습니까? 헌데도 쓸데없이 성을 쌓느라 백성을 수고스럽게 만든단 말이오. 대저말리 창해를 두고도 막아내지 못한 왜적을 조그맣게 가로놓인 냇물 한 줄기로 안심할 수 있으리라 단정하니 그 사람 역시 살이 어두운 것이라 하겠다. 당시 사람들의 인원은 다 이와 같았고 홍문관에서도 차자를 올려 그렇게 논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의 두 도내에 쌓은 성들은 그 지형과 형세를 잘 살펴 쌓지 않고 무단히 넓고 크게 만드는 데만 힘썼다. 진주성은 본래 험한 산을 의지하고 쌓아 지킬만 하였으나 이제와 너무 작다고 여겨 동쪽의 평지로 옮겨 쌓았기 때문에 뒷나라의 적의 침입을 받자 성을 보존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만 것이다. 대체로 성이란 작더라도 견고한 것을 고귀하게 여기는데 반대로 그것이 넓지 않다고 염려를 하였으니 역시 그때의 의논이 분분하였던 까닭이다. 또 군종의 근본 문제라든지 장수를 가르는 요건이라든지 더구나 군사를 편성하고 훈련하는 방법에 이르러서는 100가지 중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이것이 전쟁에 패하는 데 이르고 만 것이다. 이순신의 발탁. 조정에서는 정읍 현감 이순신을 발탁하여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이순신은 담력과 지략이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유난히 능하였다. 그가 전에 조선 만으로 있을 때의 일로 북쪽 변방은 사병이 많았는데 이에 이순신은 계책을 세워 배반한 오랑캐의 우울긴을 죽이고 나서야 오랑캐들은 잠잠해진 것이다. 또 순찰사 정원신이 이순신에게 녹둔도의 둔전을 지키게 하였을 때의 일도 있다. 안개가 크게 낀 어느 날 군인들은 다 별을 거두러 나가고 울장 안에는 군인 수십 명만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오랑캐의 기병들이 쳐들어온 것이다. 이순신이 급히 울장의 문을 닫고 유엽전을 연달았소니 적 수십 명이 말에서 떨어져 내렸다. 이에 오랑캐들이 놀라 도망가자 이순신은 문을 열고 홀로 말에 올라 크게 소리를 지며 쫓아가기 시작했다. 오랑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군기와 약탈한 재물을 버리고 도주하고 만다. 이순신이 세운 공은 이 밖에도 많았으나 조정에서는 그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 과거에 급제한 지 10여 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정읍 현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날로 심해지자 임금께서는 비변사에 명하여 각각의 장수감이 될 만한 인재를 청구하라 하였다. 내가 이순신을 추천하여 드디어 수사에 임명되니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승진을 의심하게 여기기도 했다. 당시 조정에 있는 무장 가운데서는 신립과 이일이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다. 경상우병사 조대고는 나이가 늙고 용맹도 없었으므로 여러 사람들은 그가 군사의 정권을 감당하지 못할 거란 근심했다. 내가 경연에서 임금께 아뢰어 이 일로 하여금 조대곤을 대신할 것을 청하게 하니 병조판서 홍여순이 말하였다. 유명한 장수는 마땅히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파견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거듭 아뢰었다.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더구나 군사를 다스려 적을 막는 일은 더욱 갑자기 마련해서는 안 되지요. 하루아침에 사변이 생기면 마침내 이를 파견하지 않을 수가 없을 터이오니 이왕 보낼 바엔 차라리 하루라도 일찍 보내어 미리 군사를 정비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다른 고을에 있는 장수를 보낸다면 거의 그 도의 형세를 알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 군사들의 용맹함과 비겁함도 알지 못할 것이오니 이것이야말로 병가가 꺼리는 바가 아닙니까? 그러나 임금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또 비변사에 나와 여러 사람들과 의논한 뒤에 조정 때 마련한 진관의 법을 시행하고자 개청하기 시작했다. 그 글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국 초기에는 각도의 군사들은 다 진간에 나누어 사변이 있으면 진간에선 그 소속된 고을을 통솔하고 주장의 호령을 기다렸습니다. 경상도를 말한다면 김해, 대구, 상주, 경주, 안동, 진주가 곧 6개의 지인이 되어 설사 적병이 쳐들어와 한 진의 군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른 진이 차례로 군사를 단속하여 국견이 지킨 것이지요. 이렇게 하였기에 한 번에 허물어져 버리는데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의묘년 외변이 있은 뒤 김수문이 전라도에 있으면서 북군법을 고치고야 만 것입니다. 그는 도내 여러 고를 갈라 소속한 군사를 순변사와 방어사, 조방장, 도원수 및 본도의 병사와 수사를 나눠 말하기를 재승방략이라 하였습니다. 여러 도에선 다 이를 본받아 군사를 정비하였기에 진가는 명칭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실상 서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경급을 알리는 일이 있으면 멀고 가까운 곳이 함께 움직여서는 천리 밖에서 장수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장수는 제때 오지 않고 적의 선봉에 가까워지면 군사들은 놀라고 반드시 무너지는 도리입니다. 대군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수습하기가 어려운 법으로 이때 비로소 장수가 온다고 한들 누구와 함께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한즉 조종 때 마련한 진간의 제도를 수복하여 평상시엔 훈련하는 데 쉽고, 자변이 있을 땐 순조롭게 군사가 모이도록 하고, 또 전우가 서로 호응하여 안팎에 의지하게 되므로 혹여 갑자기 무너져 어찌할 수 없는 배단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각 도에 하달하였더니 경상감사 김수는 말하였다. 재승방역을 써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의 주장은 중지되고 말았다. 신림 장군의 사람됨. 임진년 봄, 왕은 신림과 이를 각각 보내어 변방의 군비 상태를 순시토록 하였다. 일은 충청 전라도로 가고 신림은 경기 황해도로 갔다 한 달이 지나 돌아왔다. 그들이 점검한 내용이란 활과 화살, 창, 칼 따위뿐이었고, 구름에서는 모두 문서상으로만 무기를 갖춰 법망을 피하였으니 달리 방어할 좋은 계책이 없었다. 신림은 평소에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는 곳마다 사람을 죽여 그 위험을 세우려고 했다. 이에 수령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백성들을 동원하여 길을 닦고 대접하는 음식이나 거처하는 숙소는 지극히 사치스러운 것이 된 것이다. 그들은 4월 1일 서울로 돌아와 임금에게 복명했다. 그뒤 신림이 우리 집을 찾아왔기에 나는 이리 물었다. 오지않아 별한이 있을 것 같소. 그때는 공이 마땅히 군사를 맡아야 할 터인데, 공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적의 형세로 보아 이를 방어할 자신이 있으시오. 신림은 적을 가볍게 보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일본은 다만 짧은 창칼 따위를 믿는 처지였지만, 오늘날에선 조총을 다루는 장기까지 가지고 있으니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될 것이오. 신림은 끝내 태어난 말씨였다. 비록 조총을 가졌다고 해도 어찌 쏘는 대로 다 맞힐 수 있겠습니까? 이에 내가 말했다. 나라가 태평세월을 누린 지 오래되면 군사들이 겸약해집니다. 과연 위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적에게 항거하기 아주 어려운 법이지요. 내 생각으로는 몇 년 뒤엔 우리 군사들 또한 잠옷 익숙해져 난리를 수습하게 될 수 있겠으나, 지금 같아서는 내 매우 근심스럽소. 그러나 신림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가버렸다. 신립이 개미년 온성 부사로 있을 적의 일이다. 그때 오랑캐들이 모반하여 종성을 포위하였으므로 신립이 급히가 1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돌격하니 오랑캐들이 포위를 풀고 물러가 버렸다. 이때 조정에서는 신립이 대장 소임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다고 하여 그를 북도 병마절도사, 평안 병사로 승진시킨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자원대부로 올라가니 그는 병조 판서까지 욕심낼 정도 이르렀다. 바요로 그의 의기가 충천하여 마치 옛날 조나라의 조괄이 진나라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이 조금도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이다. 살을 나는 사람은 모두 그의 행동을 근심하기 일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다. 4월 13일 외병이 국경을 침입하여 부산포가 함락되고 첨사정발이 전사하게 된다. 이보다 먼저 일본의 야가나와 시케노부, 겐소 등이 통신사와 함께 동평관에 묵고 있었다. 비변사에서는 임금께 아뢰어 황윤길, 김성일 등으로 하여금 조용히 일본의 정세를 살펴 방비할 대책을 마련하자고 청하니 이를 허락하게 한다. 김성일 등이 동평관에 이르러 술잔을 주고받으니 과연 겐소가 가만히 말하였다.
명나라가 오랫동안 일본과의 국교가 끊어져 조공 또한 없어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것을 마음속에 품어 분하게 여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아무로 조정이 먼저 이 사정을 중국에 알려서 조공하는 길을 열리게끔 해주신다면 이 땅에선 아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66제 백성 또한 전쟁의 수고로움을 면하게 될 것이고요. 김통일 등은 대의로 이를 책망하고 한편 타이르기도 했으나 겐소는 다시금 말하였다. 옛날에 고려는 원나라의 군사를 인도하여 일본을 쳤습니다. 일본이 이로 인해 원한을 조선에게 갚으려 하는 건 그릇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겐소의 말은 점점 무례해졌다. 올해 일행은 더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로부터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오부와 겐소가 돌아가고 16년 여름 요시토시가 다시 부산포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우리 변장에게 위협조로 말하였다. 일본은 명나라와 국고를 통하고자 하오. 만일 조선이 그 뜻을 알려주면 아주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두 나라는 장차 화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인 까닭에 내 일부러 와서 알려드립니다. 변장이 사실을 알렸으나 조정에서는 우리 통신사가 잘못이라면 나무라고 또 그들의 거만함과 무례함을 노여워했다. 아여 조정은 회답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것이다. 열흘 동안 배를 머물러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앙심을 품고 돌아가 버리게 된다. 이 뒤로 일본인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부산포의 외관에 항상 머물러 있었던 일본의 수십 명도 차츰차츰 돌아가 버리고 외관 전부도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니 사람들은 이를 괴상히 여겼다. 그리고 4월 13일 국경을 침입한 것이다. 외적의 배가 대마도로부터 온 바다를 덮고 건너오는데 바라보고 바라봐도 그 끝이 보이지가 않았다. 부산포 첨사 정발은 전령도로 나아가 사냥을 하다 이 보고를 받고 허둥지둥 성으로 돌아오게 된다. 허나 외병은 벌써 상륙함에 사방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이윽고 삽시간 부산성은 함락되고 만다. 영남 여러 성의 함락. 경상 좌수사 박홍은 외적의 형세가 대단한 걸 보고는 감히 군사를 내어 싸우지도 못한 채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외적은 군사를 나누어 서평포와 다대포를 연달아 함락시키고 만다. 이때 다대포 첨사 윤웅씨는 적을 막아 힘껏 싸우다 전사하였다. 경상 좌병사 이각은 이 소식을 듣고 병영을 떠나 동래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부산성은 이미 함락된 뒤였고 이각은 겁이 내어 어찌할 줄을 몰라하다 다른 군사와 협공하려 한다는 핑계를 내고 형을 나와 소산성으로 퇴진하게 된다.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은 자기와 함께 머물러 성을 지키자 말해보았으나 이각은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4월 15일 외적은 동래로 쳐들어와 성에 육박하고 만다. 부사 송상영은 성의 남문으로 올라와 군사들의 싸움을 독려하였으나 마침내 성은 반나절 만에 함락된 것이다. 송상영은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적의 칼에 맞아 죽었다. 외적은 그가 죽음으로써 성을 지키는 걸 가상히 여기고 그 시체를 관에 넣어 성 밖에 묻고는 말뚝을 세워 표지해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자 여러 군현에서는 도망하여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이때 밀양부사 박진은 동래성으로 급히 돌아와서는 자곤의 좁은 골목을 가로막고 방어하려 하였다. 적은 양산을 함락시키고 자곤에 이르러 그 길목을 지키는 우리 군사를 보고는 산 뒤에 높은 데를 탄 다음 개미떼처럼 흩어져 내려왔다. 좁은 길목을 지키던 군사들이 이를 바라보곤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만다. 이에 박진은 다시 밀양으로 돌아와 불을 질러 병기와 창고를 불태운 다음
성을 버린 채 산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다. 급히 달아나 병영으로 돌아온 이각은 먼저 자신의 첩부터 피란을 보내니 성 안의 인심은 더 흉흉해지기 일렀다. 마침내 이각이 새벽을 틈타 몸을 빼어 도망을 치니 이때서야 모든 군사는 제각이 흩어지고 말았다. 적은 길을 나누어 달려들며 잇따라 여러 고를 함락시켰으나 한 사람도 감히 항거하는 자가 없었다. 그 무렵 김해부사 서해원은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고 있었다. 이에 적들은 성 밖에 보리를 베어 차물을 메우니 잠깐 동안 그 높이는 성과 가지러 나게 되었다. 적들이 그것을 타고 쳐들어오자 조계군수 이모가 먼저 도망을 치고 서해원이 뒤를 이어 도망을 치니 이 성 또한 이내 함락되게 되었다. 순찰사 김수는 처음에 진주성에 있다가 외변이 소식을 듣자 말을 달려 동래성으로 향하던 도중 적병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그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말머를 돌려 경성우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한 것이 여러 고을에 경문을 보내 백성들에게 적을 피하라고 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도내는 모두 텅 비게 되니 더욱이 방도가 없게 된 것이다. 용궁 현감 우복룡은 그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병영으로 가다 영천의 길가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이때 하양의 군사 수백 명이 방어사에 예속되어 북쪽으로 향하느라 그 앞을 지나가게 된 것이다. 우복룡은 그 군사들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자 이를 괘씸하게 여겨 반란을 한다고 책망하기 시작했다. 하양의 군사들이 병사의 공문을 꺼내 보이며 변명하려 했으나 우복룡은 듣지 않았다. 즉시 우복룡은 군사를 시켜 그들을 모두 죽이니 온 들판에 우리 시체가 가득히 쌓이게 된다. 그런데 순찰사 김수의 이 같은 행동이 공이 있다고 임금에게 알려지고는 급기야 우복룡은 통정 대부가 되어 정의적을 대신하여 안동부사에 임명되게 된 것이다. 급보가 연있고 신립 등이 달려 내려가다. 변방의 급보가 처음으로 조정에 다른 것은 4월 17일 이른 아침이었다. 경상 좌수사 박홍의 장계였다. 대신들과 비변사가 빈청에 모여 임금에게 뵙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글을 올려 이를 순변사로 삼아 가운데 길로 내려보내고 조경을 우방어사로 삼아 서쪽으로 내려보내고 유국량을 조방장으로 삼아 중령을 지키게 했다. 변기 역시 조방장으로 삼아 조령을 지키게 하고 경주부윤 유이남은 유신으로 나약하고 겁이 많으니 전 강계부사 정은성으로 교체해 내려보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일렀다. 이때 부산은 적에게 포위를 당해 사람들이 통행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홍의 장계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니 깃발이 성 안에 가득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로써 부산성이 이미 함락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 일은 서울에 있는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가고자 했다. 병조에서 선발한 군사의 문서를 가져다가 보았더니 시종에 군사 경험이 없는 무리들이었다. 이 중에 아전과 유생이 그 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임치로 검열해 보았더니 유생은 관복을 갖추고 입고 과거를 볼 때 쓰는 종이를 들고 있었으며 아전은 평정견을 쓰고 나와 있었다. 저마다 군사로 뽑히는 일을 모면하고자 애쓰는 사람들만 들 안에 가득하니 가히 데리고 갈 만한 군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 일은 명령을 받은 지 3일이 되도록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일이 먼저 떠난 뒤 별장 유혹이 뒤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가기로 하였다. 나는 장계를 올렸다. 영조판서 홍효수는 맡은 일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한 군사들이 원망을 많이 하니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계가 받아들여짐에
김응남이 대신 병조 판소로 삼고 심충겸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그러자 대간에서 개청하였다. 마땅히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을 제찰사로 삼아 여러 장수를 감독하게 하옵소서. 이 의논도 받아들여졌다. 수상은 나를 추천하여 제찰사의 명을 받게 되었고, 나는 청원하여 김응남을 부서로 삼고 전 의주 목사 김염을 또한 군사를 따르게 해달라 임금에게 개청하게 된다. 김여물이란 인물은 무인으로선 지략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 어떤 사건과 관련이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그동안에도 급보가 연달아 들어왔는데 적의 선봉이 벌써 밀양이 큰 재를 지나 조령에 가까워지리란 소식이었다. 나는 김응남과 신림에게 말했다. 왜적이 이토록 깊이 들어왔으니 일이 급하게 되었소.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소? 신립이 대답했다. 일이 외로이 전방에 나가 있는데 뒤따르는 지원군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철사께서 비록 달려 내려가신다고 하더라도 싸우는 장수와는 다릅니다. 차라리 용맹스러운 장수를 하루빨리 내려가게 하심이 옳을 줄 압니다. 신립을 살펴보니 자신이 싸우러 가겠다는 뜻이었으므로 나는 김응남과 함께 임금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모두 아뢰기 시작했다. 이 말을 들은 임금께서는 즉시 신립을 도순변사로 삼았다. 그렇게 신립은 궐문 밖으로 나가 몸소 군사를 불러 모았으나 그를 따라가고자 나서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때 나는 중추부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립은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뜰 안에 모집한 군사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이런 분을 대감께서 데리고 가서 무슨 일에 쓰시겠습니까? 소인이 부사가 되어 모시고 가길 원합니다. 신립은 자기를 따르는 무사들이 없음을 노여워하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다 같은 나란 일인데 어찌 이것저것을 구분하겠는가? 공은 이제 떠날 길이 급하니 내가 모집한 군관을 데리고 먼저 떠나도록 하시오. 나는 곧 따로 모아 따라가리다. 그렇게 내가 군관에 단자를 주니 신립은 그제야 뜰 안에 있는 무사들을 돌아보며 이리 말하였다. 자, 어서들 따라오게. 그가 앞장서 이끌고 나가니 병사들은 산란한 모습으로 저어가다 멀거니 따라가기 시작했다. 김여물 역시 그와 함께 갔는데 그는 썩 좋지 않은 표정이었다. 신립이 떠날 무렵 임금께서는 그를 불러 보검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 이 일 이하의 장수들로서 영령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이 칼을 쓰도록 하여라. 김성일의 논제 문제. 경상우병사 김성일을 체포하여 하옥시키라는 명이 내렸다가 붙잡혀 오기도 전에 도리어 초요사로 삼았다. 그 대신 함안 군수 유승일을 경상도 병마사로 삼게 된다. 김성일이 처음으로 상주에 이르렀을 때 왜적이 이미 국경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밤낮으로 말을 달려 본영으로 향하는 도중 조대곤을 만나 인장과 부조를 교환했다. 이때 왜적은 이미 김해를 함락시키고 경상우도의 여러 고을을 나눠 노략질을 해댔다. 김성일이 나아가 왜적과 대치하였으나 휘하의 장군들은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려고 했다. 이 모습을 본 김성일은 말에서 내려 호상에 걸터 앉아 군관 이종인을 불러 이리 말하였다. 너는 용감한 군사가 아니더냐? 네가 적을 보고서 먼저 물러서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 순간 새로 만든 탈을 쓴 왜적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돌진해왔다. 일본 이종인이 말을 달려 적을 한 화살로 쏘아 죽이니 일본 적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가고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김성일은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면서 여러 군현의 경문을 뛰어 수습할 방책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상주 싸움에서 이일이 패주하다. 외적이 상주를 함락시키고 순변사 일은 패하여 충주로 도망을 쳤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 경상도 순찰사 김수는 외적의 병고를 듣고서 곧 재승방략의 분군법에 의거하여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내기 시작한다. 각각 소속된 군사들을 거느리고 약속한 장소에 모여 추둔하고 있으면서 서울에서 파견하는 장수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문경 지역의 이하 수령들은 모두 그 소속된 군사를 거느리고 대구로 나아가 냇가에 야영을 하며 순변사를 기다렸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으나 순변사는 오지 않고 도리어 적들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 군사들은 서로 놀라며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옷가지가 다 젖고 먹을 양식 또한 떨어지니 군사들은 밤중에 모두 흩어져 버리고 도망치고야 말았다. 이 무렵 순변사 일은 문경에 당도하게 된다. 고을은 이미 텅 비어 있어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으므로 자신이 손수 창고에 있던 곡식을 풀어내어 거느리고 온 사람들에게 먹이고는 이어 함창을 지나 상주에 일렀다. 상주 목사 김해는 순변사를 여기서 기다리겠다는 핑계를 나고는 산속으로 도망하여 들어가 버렸고 판관 권길만이 홀로 고을을 지키고 있었다. 이어 이 일은 고을에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것을 책망한 채 권길을 죽이려고 했으나 권길은 군사를 모아오겠다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권길은 밤새도록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백 명을 모아왔지만 이는 모두 농민들이었다. 이른 상주의 하루를 묵으면서 창고에 있는 곡식을 꺼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했다. 그러자 산골짜기로부터 하나 둘씩 모여 다시금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순식간에 대우를 편성하여 군사를 만들었으나 이들은 전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 뿐이었다. 이때 외적은 이미 선산에 도착했다. 저녁 무렵 계령 사람 하나가 와서 적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왔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이유로 그자의 목을 베어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잠시 동안 나를 가두어 두고 기다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적이 여기로 오지 않거든 그때 죽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날 밤 외적은 장천에 와서 주둔했는데 그곳은 상주와 불과 20리 거리였다. 그러나 일의 군중에는 척후병이 없었으므로 외적이 가까운 걸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 일은 끝내 그 사람을 끌어내어 놓고 말하였다. 아직도 적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다. 네가 민심을 현혹시키고자 지어낸 거짓임이 분명하구나. 그리고는 그 죄 없는 사람의 목을 베어 죽이고야 만다. 그렇게 조금 뒤 몇 사람이 숲속 나무 사이로 나와 서성거리다 이내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 광경을 본 여러 병사들은 이들이 적의 척후인가를 의심하였지만 개경 사람이 당한 일을 경계하여 감히 말하질 못하였다. 그리고 이런 지 얼마 안 되어 외적들이 크게 몰려와 조총 10자루를 연달아 쏘아대기 시작했다. 일은 급히 군사들에게 활을 쏘라 명하였지만 화살은 수십 보를 나가다 툭 떨어지니 도저히 적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적들은 이미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깃발을 들고 우리 군사를 포위하고 달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은 사제가 위급한 걸 깨닫고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달아났다. 군사들도 제각기 목숨을 건지려 어지러이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위험에 벗어나 살아난 사람은 몇 명이 없었고 미처 말을 타지 못한 사람은 모두 죽음을 당하고야만 한다. 이윽고 외적들이 이익을 다급하게 쫓으니 일은 말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난 채 문경에 이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서 패전 상황을 급히 아뢰기 시작한다.
서울의 수비와 파천 문제. 일이 패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인심은 흉흉해졌다. 궁중에선 서울을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나 대궐 밖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이었다. 도승지 이항복이 나에게 와서는 손바닥에 6글자를 써보였다. 영광문 안에 말을 세워두라 라는 말이었다. 종친들은 한 문 밖에 모여 통곡하기 시작했다. 도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영부사 김기영은 더욱더 분격하며 여러 대신들과 함께 들어가 임금을 배웠고 서울을 굳게 지킬 것을 청하곤 이렇게 말하였다. 도성을 버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소인일 겁니다. 임금께서도 교지를 내리셨다. 종묘사직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이오. 이 말이 있고서야 여러 사람들은 안심하고 물러갔다. 그러나 사세는 금박하게 이를 데 없었다. 그리하여 각 방리의 백성, 관부와 개인에게 소속된 천민들, 하급 관리와 사미사 사람들이 모아 성첩을 나누어 지키게 했다. 성첩은 3만 영 곳인데 반해 성을 지키는 사람의 수는 겨우 7,000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도 거의 오합지중이라 그들은 성을 넘어 도망갈 마음만 갖고 있었다. 이렇듯 위급한 일을 당하면 쓸만한 군사는 하나도 없게 되었으니 군대의 해이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나머지는 말에 무엇을 하겠는가. 이에 대신들은 왕세자를 세워 민심을 수습할 것을 청하니 임금께서도 허락하기 일렀다. 재앙이나 별난의 조짐이라는 현옥성이 남도를 범하였다. 조정에서는 경기, 강원, 황해, 평안, 함경 등 여러 도의 군사를 징벌하여 서울을 지키도록 했다. 이조판서 이원익을 평안도 도순찰사로, 지사 최영원을 황해도 도순찰사로 삼아 모두 그날로 출발토록 한 것이다. 이는 장차 임금께서 서쪽으로 파천하실 때를 대비한 의논 때문이었다. 일찍이 이원익과 최은홍은 각각 안주 목사와 황해 감사를 지내면서 어진 정사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군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임금의 순행을 대비하게 한 것이었다.